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어음의 위조 변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음 위조 변조. 위조 변조는, 먼저 이제, 전체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어음에 대한 서술을 좀 배웠어요. 어음 수표 행위. 우리 민법의 법률 행위 배우듯이 수표 행위 배웠죠. 그 다음에 어음법적으로 어음은 대리대행에 굉장히 친한 행위이기 때문에 대리대행을 배웠어요. 대리대행, 대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에 무권 대리를 배웠다, 그죠? 무권 대리 배웠다. 그래서 표현 대리하고 협의의 무권 대리를 배웠다. 어떻게? 다시 말해서 어음 행위를 했는데 표현 대리가 되거나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배웠어요. 뭐 대행은 개념 좀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여기 대리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조 변조가 중요해요. 위조 변조가 아무래도 증권이기 때문에 위조 변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조 변조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위조 변조 되었을 때 효과. 그렇죠. 위조 변조됐을 때 효과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어음은 발행되면은 여러 사람을 거쳐서 유통이 될 수 있고 여러 제3자들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조 변조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위조 변조에 대해서 위조가 변조가 되더라도 이 어음이 정상적으로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그죠? 이게 해야만이 어음이 유통이 될 수 있고 신뢰를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위조 변조됐을 때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엄수표 법상의 권리 그 다음에 엄표 실질관계 요까지가 좀 끝나면 여러분이 좀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상당히 넘어가는 것이고 어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성립되는 거예요. 어음의 구조가 중요한 구조가 여기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위조 변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조 변조는 첫 번째 목차로 보면 위조가 있어요. 위조, 그죠? 위조 있고 변조로 나눠지죠. 근데 위조에서는 뭘 할 거냐면 위조와 변조에 대한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잡는 게 중요해요. 처음 할 때는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위조가 뭐고 변조가 뭔지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별 개념 확실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조가 됐다. 그러면 위조됐을 때 효과는 어떻게 할 거냐 이죠. 다시 말해서 어음 수표상에 나타난 것에 대한 책임 문제죠. 그죠? 책임 문제. 또 하나 이제 과거에 상당히 문제됐는데 전압 판례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 위조가 됐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거냐 이거죠. 이거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을 누가 할 거냐 말이죠. 증명을. 그 부분은 우리가 전압 판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돼요. 꼭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차분히. 뭐 단순히 암기만 해도 뭐 선택 객관식이라든지 상법 그 변호사의 뭐 선택형 푼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위조의 증명 책임은 소지자가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암기하면 되지만 그렇게 나오게 된 이 배경과 이론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한번 들어 놓으시면 금방 이해하고 한번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쉬워요. 그 다음에 변조인데 변조는 좀 간단합니다. 근데 변조의 의, 방법, 모습, 효과, 증명 책임도 간단해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로 좀 한번 여러분에게 쭉 스크린 한번 하고 그리고 또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나와야만이 엄수표는 그림이 좀 나와야 설명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교재를 한번 쭉 여러분이 훑어주면은 감이 좀 잡힌 다음에 요약된 어떤 그림으로 설명을 딱 하면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를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조 변조 그래서 여러분들은 57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579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위조 변조의 의 구별 개념 우리 배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위조의 개념 먼저 배워볼게요. 위조의 개념부터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위조는 이미 우리 앞쪽에
잠깐 우리가 스쳐왔죠. 어디서 스쳐왔습니까? 대행에서 스쳐왔죠. 대행. 대행에서 권한 없는 자가 대행한 것을 우리가 무권대행이라 했죠. 그죠? 그 무권대행이 곧 뭐예요? 위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조의 방식이 무권대행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다르게 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위조란 뭐냐면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허위로 작성하는 것, 위작하는 것. 타인의 기명날인 서명을 권한 없이 쓴다는 얘기죠. 알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어음수표가 있다. A라는 사람이 원래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름을 쓰는 거죠. B라는 사람이 이름을 쓰고 기명 날인은 한 거, 날인은 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A가 B라는 사람의 이름을 쓴 거죠. 이게 타인의 물론 권한이 없는 거죠. B가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권한 없이 예, 권한 없이 B의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기명날인 서명을 작성한 거죠. 이것만이 위조입니다. 타인의 기명날인 서명을 위작한 자, 권한 없이 위작한 자. 이게 위조입니다. 그래서 어음수표의 다른 기재를 바꾸는 거. 어음 금액을 만약에 500만 원짜리를 뭐 300만 원 한다든지 뭐 등등 있죠. 다른 기재 내용을 권한 없이 작성했다. 이거는 위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조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위조는 딱 명확하게 요건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것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타인이 어음수표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권대행이잖아요. 무권대행. 무권대행이 뭐예요? 대행자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거죠. 대행자 이름은 적지 않고 본인 이름을 기명날인한 거죠. 근데 그 본인이 이렇게 기명날인하도록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죠? 않았음에도 기재했다는 거죠. 이게 무권대행이잖아요. 알겠죠? 좋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B는 뭐라고 하냐면 B를 우리가 피위조자라 그래요. 요 B를 우리가 피위조자라 그래요. 그렇죠? 피위조라고. 그 피위조자는 실제인이든 사자든 가설이든 관계없어요. 가짜로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위조의 대상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발행하면서 위조할 수 있고 배서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배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증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 수 있죠? 인수, 참가인, 지급 보증 모든 어음수표 행위의 위조가 다 가능한 거죠. 배서도 위조 가능하고 발행도 위조 가능하고 알겠죠? 행위별로 위조가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근데 이 판례는 뭐 꼭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재밌는 판례인데 수표를 발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은행의 대부의 대리가요. 그 수표를 발행을 담당하는 자가 자리를 비웠어요. 그 담당 대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지인 자기압 수표 용지를 임의로 가져와서 백지를 보충해서 수표를 발행했어요. 이건 뭐예요? 예금 담당 대리가 만약에 A라고 합시다. 은행 대북의 권한 없는 자가 B라고 합시다. 근데 B가 백지 자기압 수표 가서 A 이름을 서명한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위조인 거죠. B가 권한 없이 뭐예요? A 이름을 사용한 거죠. 이게 위조입니다. 됐죠? 위조는 뭐다? 타인의 기명날인 서명을 권한 없이 허위로 작성하는 것. 됐죠?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 서명 또는 권한 없이 어음수표면에 작출하는 걸 말한다. 근데 이걸 또 어음수 작출하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어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음수표 행위에 뭐를 속이는 거야? 주체를 속이는 거야, 주체를. 이게 주체를 속이는 거야. 또 한 가지 다른 말을 또 한다면 애초에 기명날인 서명이 없다는 그 자체는 어음수표 자체가 그죠?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인데 잘못 성립한 거죠. 성립을 허위를 한 거죠. 어음수표의 성립에 허위를 한 거죠. 기명날인 서명이 성립 요건인데 그걸 허위로 작성한 거죠. 그래서 성립에 관한 허위, 주체를 기망하는 거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알아도 돼.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처음 할 때 이런 개념들이 어음수표에서 어음수표 독특하게 사용되는 개념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어음수표의 시스템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럼 변조는 뭐냐? 여기서 뒤에 나오겠지만 변조를 미리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간다면 변조는 기명날인 서명 요겁니다. 외입니다. 외. 그 외에 어음수표 기재사항을 어떻게 한다? 권한 없이 변경하는 걸 말한다. 알겠죠? 뭐 어음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발행인, 그 수취인 등등 있죠.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걸 우리는 전부 다 변조를 한다. 결국은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변조는 어음수표 행위의 내용을 속이는 것이고 어음수표 채무의 내용에 관한 호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변조, 위조 됐다. 또 한번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위조와 변조는 만약에 한번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미 행하여진 타인의 기명 날인 서명을 권한 없이 변경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어음수표에 이미 A라는 자가 기명 날인 데이트 합시다. 근데 B가 이미 된 거예요. B가 새롭게 집어넣은 게 아니야. 아닌데 B가 어때요? 만들어진 어음수평이를 요 A를 어떻게 했냐면 C로 이렇게 변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A 대신 C가 기재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럼 이게 위조냐 변조냐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진정한 기명 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해서는 뭐가 될까요? 진정한 기명 날인자 서명자는 누구예요? A입니다. A 입장에서는 원래 적혀 있던 것이 변경된 거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지만 변경된 거잖아요. 그죠? 새로 처음 작출한 게 아니잖아. 변경된 거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변조라 그래요. A 입장에는 변조가 되는 거야. 근데 새로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자 C죠. C는 어때요? 원래 적혀 있지 않던 자가 새롭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새롭게 작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위조라 그래요. 그래서 C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C 입장에 되는 위조가 되는 것이고 A 입장에서 뭐가 된다? 변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거 하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조와 무권 대리는 이미 봤지만 위조는 무슨 방식으로 할까요? 아까 봤죠. 대행 방식으로. 우리 무권 대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리 방식으로 하는 것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권한이 없는 건 똑같지만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 또 한번 설명해 보면 위조는 피위조자 그죠? 피위조자의 기명날인 서명만 있고 뭔 없어요. 위조 행위자의 누구죠? 위조하는 자. 위조하는 자의 기명날인 서명이 안 나타나요. 위조하는 자 누구예요? 여자자, 위조자. B가 위조자잖아. 그죠? 위조자의 이름은 여기에 나타나야 안 나타나. 안 나타나. 피위조자인 A나 C만 나타난다. 여기 C가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무권 대리는 어때요? 무권 대리는 대리권 수요 사실만 없이 대리 방식을 구비하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어음수표상에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알겠죠? 어음수표 행위의 주체자로 등장하게 된다는 점은 다른 점이죠. 좀 이해됐나요? 좀 여러 방법으로. 그 다음에 형법상 위조는 어떤 거냐면 형법상 위조는요. 상대방의 어음수표의 교부 행위도 요구하지 않고요. 또 형법상 유가증권 위조죄가 되려면 위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어음수표가 또 달라요. 알겠죠? 구별되는 겁니다. 거의는 형법상 유가증권 위조죄가 되려면 고의 과실이 필요로 해요. 이해됐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개념을 조금 비교를 하니까 느낌이 좀 오죠? 자, 그 다음에 어음수표 위조의 효과입니다. 그럼 위조되면 어떻게 될 거냐? 효과죠. 위조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그죠? 효과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피위조자다. 그죠? 피위조자다. 그래서 위조 당한 사람인 거죠. 그죠? 위조 당한 사람은
어떤 책임질 거냐?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이름을 사용했다? 원칙적으로 책임지면 돼, 안 돼요? 지면 너무 억울하지.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유저는 책임이 전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물적 항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항변. 누구에게든 항변할 수 있어. 이거 난 내 이름 내가 쓴 적도 없다. 이거 위조자가 자기 마음대로 쓴 거기 때문에 나는 책임 안 져. 설령 소지인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어요. 그렇죠? 선악 관계없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도 수표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해됐죠? 그런데 앞쪽에서 우리가 무건대에서 본 거와 동일하게 피위조자 같대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그거 위조했네. 내가 책임질게. 라고 추인하면 가능한 거죠. 추인하면 내가 할게. 라고 추인하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냥 수표금은 어때요? 지급해버렸어요.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수표 발행한 건가? 라고 생각하면 돈을 줘버렸어요. 지급해버렸죠? 이럴 때는 일단 책임지는 게 되는 거지만, 수표금을 지급했는데, 만약에 모르고 줬느냐, 알고 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수표금 지급했는데, 내가 위조된 걸 모르고, 알고 줬느냐, 아니면 모르고 줬느냐. 그죠? 달라져요. 알고 줬으면 그냥 법정 추인이에요. 법정 추인이라 그래갖고, 이거 추인으로 봅니다. 그래, 내가 인정한 거야. 뭐, 내가 위조죄만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한 것이고, 모르고 줬으면 어때요? 돌려받아야 되죠. 이게 뭐죠?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있죠? 부당이득 반환,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받아간 자에 대해서. 알겠죠? 이겁니다. 자, 밑에 다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법상의 무권대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위조에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 명시적, 묵시적 할 수 있고요. 소급표도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피유자가 유저인 줄 알면서 지급했을 때는 그냥 법정 추인에 의해서 유효합니다. 다만 모르고 지급했어요. 그러면 잘못 준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재밌어요. 재밌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추인을 간접적으로 긍정, 무시 추인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그 판례 하나 보면요.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어, 무권 대리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내가 그 책임질게라고 한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권한 없이 김영란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해서 약속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 인정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 볼 만한 사유가 있어요. 그냥 장기간 형사고소하지 않은 정도는 안 돼요. 내가 추인했다라는 정도의 의사 표시가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지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랬죠? 그렇게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피의자는 원칙 책임 안 지지만 책임지는 거 하나 해봤어요. 추인, 수표금 지급 일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신의성실 책임, 표현 책임이에요. 신의성실 책임 또는 표현 책임이에요. 뭐 이게 크게 뭐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간단히 알아두시면 피위조자의 위조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책임져야 돼. 알겠죠? 그럼 여기 신의 원칙 위반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유했다는 거죠. 내가 책임지겠다는 어떤 그런 신의를 줬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뭐 상대방의 신의를 가짐에 정당한 상태에 이르되고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서 권리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그죠? 그 정도. 그러니까 신의 성실에 반하면 책임져야 돼. 뭐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표현 책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위조자, 피의자 간의 특수한 관계 있잖아요. 그죠? 특수한 관계. 특히 격리과정 같은 거죠. 등 위조자가 거래한 제3자 위조자의 그러한 엄연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또 피위조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신뢰를 하게끔 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민법상 상법의 표현 대리 관한 규정을 유추정한다. 그죠? 관한 규정을 어음의 위조에도 그대로 유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표현 대리, 표현 책임지는 거 있잖아요. 뭔가 외관을 작출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거, 그죠? 그런 걸 말합니다. 이때 위조의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은 가능하냐면, 이게 이제 표현 책임은 민법상, 상법상 책임지는 건데, 위조의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요, 오직 위조자와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위조의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위조자와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고, 만약에 제3취득자가 주장한다면 그거는 직접 제3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상대방에 의해서 성립된 표현 대리의 원용권을 행사해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알겠죠? 뭐 그 정도. 여러분 요게 뭐 너무 그렇게 고민스럽게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피위조자도 이렇게 표현 책임을 성립되면 책임질 수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고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그 판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큰 내용은 없고요. 민법상 표현 대리 규정이 어음행위 위조에도 그대로 유추정된다. 그죠? 가능하다는 뜻이고 유치원 본인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건만 갖춘다면. 됐죠? 요건만 갖춘다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음행위의 표현들을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행한다. 당한다. 약속의 배서 행위에 직접 상대방은 당해 배서인의 피배서인이 말한다. 제3치태는 그죠?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음의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원용해서 피위조자에 대해서 자신의 엄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판례 알겠죠? 그래서 요지는 뭔지 아시겠죠?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할 때 유추정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특히 어음행위에서 위조와 관련해서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 직접 상대방이 하는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거와 앞쪽에 봤던 상법에서의 거기 상법상 표현 책임의 그죠? 상대방의 요건, 범위로서 제3취득자 포함되는 거하고는 구분하셔야 돼. 그죠? 그렇게 알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책임지는 것이 사용자 책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조를 행위한 자가 지감독받는 피용자였어요. 피용자가 오음수표를 위조를 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 사용자 책임 법리에 가서 그 요건이 맞으면 사용자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용자 책임은 뭐라고 합니까? 불법행위 책임이죠.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소지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때는 과실상계가 허용되는 거죠. 우리 앞쪽에 봤던 표현 책임은 이행 책임이거든요. 채무불행상의 원래 거래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는 과실상계가 안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 책임의 경우는 어음 소진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상이 성립되지 않아요. 원래 이행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는 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상대방도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그죠? 사용자 책임이다. 근데 이 사용자 책임은 어음법상 책임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어음법상 책임 요건이 아닙니다. 어음법상 책임이 아니고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되면 그 어음상 책임을 진다는 그런 개념이지 어음법상의 어떤 책임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됐냐면 사용자 책임 요건을 따질 때 어음수표법상의 어떤 그 요건들을 따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뭐 이행기라든지 뭐 그다음에 상환 청구 기간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그다음에 뭐 등등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사용자 책임의 요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이 사용자 책임은 어음법적 책임이 아니고 민법적 책임이기 때문에 민법 요건만 갖춰지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죠?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런 판례를 읽을 때 그런 내용을 모르면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어음에 나왔대서 언법적 책임이 아니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판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피용자가 어음 위조로 인한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 피용자가. 그래서 사용자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위법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졌으면 사용자는 민법 756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이때 사용자 책임 756조 책임은 민법상 책임이야. 보험법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엄상 책임이 아니고 민법상 예, 불법행위 책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책임 요건과 범위를 물을 때는 어음법하고 일치할 필요가 없어요. 민법적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음법에 예,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논하면서는 어음 소진이 어음상의 소구권이죠.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등 어음법상 권리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 또 어음 소진이 현실적으로 지급 제시를 해서 지급 거절을 당하였는지 여부가 어음 배서의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필요한 요건이라고도 할 수 없다. 또 어음 소진이 적법한 지급 제시 기간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않아서 소유권은 이건 옛날의 소유권이 이건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 알겠죠? 과거에 팔리니까 과거에는 상환청구권을 소유권을 했어요. 상환청구권 보존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음법적으로요. 어음 소진이 이미 발생한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자 이제 어렵게 읽었지만 사실은 결론은 뭐예요? 이 사용자 756조는 민법상 책임이기 때문에 민법 요건 갖추면 되지 어음법의 요건을 일부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못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요지였다. 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어음 행위와 전혀 무관한 직무에 판례가요. 어음 행위와 전혀 무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피용자의 위조에 대해서는 사용자 배상 책임 안 져요. 그죠? 업무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물 수 없습니다. 또 피용자와 거래하는 어음 소지인이 그 사무집행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땐 책임 못 묻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알아두면 되고 또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뒤쪽에서 똑같이 하나의 법리가 되는 건데 위조된 약속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있을 거 아니야. 위조된 약속음을 내가 받았단 말이죠. 받았을 때 내 입은 손해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손해 범위는 예를 들면 어, 1억짜리 그죠? 어음을 받았다는 거죠.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위조가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손해배상은 얼마? 1억 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취득할 때 사실 이거 할인받아 가지고 만약에 5천에 이 어음을 1억짜리를 받았다 할 때 손해 난 거는 뭐가 될까요? 어음의 액면 금액인 1억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부담한 5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표는 이렇게 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일 뿐 어음이 진행한 것이었다면 어음 손익이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어음 액면 상당액은 아니다. 이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지문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어음의 위조에 대해서 지금 좀 알겠죠? 책임지는 거. 됐어요. 이제 그래서 누구다? 피위조자는 원칙 책임지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표현 책임이라든지 사용자 사용자 배당 책임이라든지 그럴 때만 책임진다. 알겠죠? 아니면 법정 추인했을 때 책임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조자는 그럼 책임지냐 이거죠, 위조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조자는 어떻게 돼요? 위조자는 어음에 표시돼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 안 나타나. 무권 대리는 어음에 표시된다 그랬죠. 대리 요건상 대리인이 기명 날인 서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위조자는 어때요? 어음 수표상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음 수표법적으로 있죠. 어음상에 나타나는 어떤 뭐 어음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아요.
그럼 무슨 책임지냐? 그럼 어, 책임을 못 묻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론으로 가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거나 아니면 형법상 유가증권자의 처벌을 받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무권 대리와 다른 점이잖아. 그죠? 또 위조자는요. 어음수표상에 자기의 성명을 표시해서 어음수표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헌증권에 비추할 때 어음치해본 부담은 전혀 없다. 그렇지만 위조를 했다 하더라도 위조자가 어미에다가 자기 기명날인 서명했어요? 그러면 그 기명날인 서명한 외관에 의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위조가 됐단 말이에요. 위조 어음이에요. 위조 어음은요. 계속해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유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A가 위조 어음을 B에게 주고 또 B가 또 C에게 주고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위조 어음에 또 B가 기명날인 서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B는 어때요? 어음상 기명날인은 한자이기 때문에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외형만 유지되면 어때요? 그 이후로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어음은 유효하게 유통됩니다. 그래서 위조된 어음이라도 형식적으로 무효만 아니면 위조된 그 이후로부터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유효한 어음으로 유통됩니다. 거기에 기명날인 서명하면 책임져야 돼요. 자, 그래서 선행 행위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어음의 형식적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이후의 어음 행위는 유효하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립성이라고 해요. 독립성. 독립성 생각나나요? A가 B에게 발행을 했다. 그죠? 근데 이게 위조돼서 발행을 했다 하더라도 C에게 넘기고 또 D에게 이렇게 배설을 했다 하더라도 이 배설은 다 뭐예요? 유효하다. 위조 부분은 여기서만 절단된다 그랬죠. 알겠죠? 절단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 독립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조 오음수표 위에 기명날인 서명한 자는 오음수표상 책임을 지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최종 어음 소지는 어음의 최초 발행 행위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어음의 독립의 원칙상, 요 말입니다. 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사한 배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D가 이렇게 C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책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렇게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조 어음 수표의 지급인의 면책이다. 그렇죠. 위조음이지만 지급인이 어, 위조음이지만 독립성에 의해서 형식만 갖춰지면 계속 돌아서 온다 그랬죠? 그럼 지급인이 왔다. 지급인이 왔다. 그럼 지급인이 돈을 줬어요. 그때 위조음임에도 불구하고 면책이 되냐 이거죠. 정상적으로 지급된 걸로 볼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겁니다. 그럴 때 지급인이 면책되는데요.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합니다. 위조된 어음수표 대금이 유효하게 면책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면책의 약관이나 상관서, 특별 규정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상관습, 특별 법규 등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면책되기 위한 그 지급인의 주의 정도는 지급인의 보통의 주의 선의무과실을 다한 후에 지급하면 돼요. 판례 입장은. 그래서 만약에 면책이 되면 지급인은 어때요? 당연히 피위조자와의 관계에서는 종국적으로 손실 부담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지급인의 부담이 아니고 피위조자의 손실 부담으로 만약에 어음금 지급했다 그러면 피위조자는 어때요? 지급한 어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수 있겠죠? 어음금에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알아둘 거는 위조어음의 지급도 유효하다. 대신에 면책약관, 상관습, 특별 등의 법규 등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뭐 그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위조의 증명 책임이에요.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복습 설명을 할 건데 그때 그림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증명 책임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위조됐다는 걸 증명하려면 우리가 민사소송법상
입증 책임 분배에 따라서 있죠. 주장하는 자가, 권리 주장하는 자가 권리 발생 요건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소진이 채무자에 대해서 엄상 청구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 발생의 근거가 되는 요건 사실, 채무자가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요거는 누가 해야 된다? 소진이, 들고 있는 자가 주장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소진이 주장 입증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고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알면 돼요. 그래서 위조를 증명하려면 어음을 갖고 있는 자가 채무자, 예를 들면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요. 채무자로 합시다. 그럼 마지막 소진이 이렇게 돈 달라고 하죠. 그때 이게 위조가 됐단 말이죠. 그죠? 위조가 됐을 때 돈 달라고 채무자 할 때 C는 어때요? 소진이 어때요? 위조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 알겠죠? 위조가 되지 않고 A 너가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야. 위조된 것이 아니야 라고 입증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거의 근거가 이제 판례가 내용을 좀 알아보면 이게 전압 판례인데 다수 의견하고 별개 의견이 좀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한번 들어만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지금 앞 뒤쪽에 어원법 16조 1항을 지금 안 배웠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는데 어원법 16조 1항에 가보면요. 배서의 효력이 나오는데 배서의 효력에서 자격수여적 효력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A가 B에게 배서를 해주잖아. 그죠? 배서하면 자격수여적 효력을 해갖고 여러 가지 담보적 효력도 있고 하지만 자격수여적 효력을 해갖고 B가 적법하게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효력이 있다. 배서를 해주면. 알겠죠? B가 적법하게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라고 추정해주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 규정이 16조 1항인데 이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에 관한 규정 16 1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별개의 의견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요. 이렇게 소진이 주장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 입증은 자격수여적 효력에 관해서요. 어, 음상 청구권이 적법하게 발생한 것을 전제로 권리의 귀속을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을 적법하게 그냥 취득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배서에서 넘겨주면서 이 자격수여적 효력이 새로운 어떤 권리를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발생된 권리를 그냥 누구에게 넘겨주는 어떤 그러한 추정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귀속 추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격수여적 효력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판례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원법 16조 1항에 규정된 적법한 소진으로 추정한다는 취지. 여기 자격수여적 효력이거든요. 이 취지는 피위조자, 이 A이죠. 피위조자를 제외한 다른 어음채무자에 대해서는 어음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로 추정되지만 피위조자가 스스로 있죠. 이거는 어음이 위조됐다라고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어음의 발생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권리자로 추정하는 이 범위를 나누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귀속을 추정하는 것 중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판례 결론이 이렇습니다. 다수 의견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어음의 채무자로 기재되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위조된 것이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음 체험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 소지인은 어때요? 그 기명 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돼요. A가 만약에 이거 어음 위조됐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C가 그 위조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맞잖아. 라고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어, 마지막 소지인이 채무자에게 에, 책임을 물을 때 이게 위조되지 않고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어때요? 마지막 소지인, 다시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좀 어렵지만 일단 들어놓고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할 거니까 보시면 되고 밑에는 판례가 사실관계가 바로 이거였어요. 어, 배서인란에 배설안에 찍힌 명의의 인형이 배서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 인정됐어요. 분명히 배서인란에 찍힌 명의의 인형이 배서인의 인장이 맞아요. 이런 겁니다. A가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여기 배서 인장에 B의 날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네요. B께 맞아. 배서한 사람에게 맞아요. 배서 인정이 인정된 경우에 그 배서 부분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인형, 도장이 도장. 인형이 작성명인 배서인 이외 사람이 날인한 경우로 밝혀졌다는 거죠. 이 도장 찍은 게 B가 아니고 누가 찍었다? D가 찍었다면 D가 날인했다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알겠죠? D가 날인한 게 밝혀질 때는 추정이 깨지는 거죠. 배서 부분이 진정한 것을 추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는 어음을 증거로 제출한 어음 소지인 C가, 그죠? C가 어음 소진이 작성명인 배서인으로부터 날인할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날인한 사실까지 주행한다. D는 B로부터 위임을 받고 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만이 진정한 것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제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요거 뭐 짬짬이 시간 날 때 음수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면 재밌어요. 그냥 한번 재밌게 즐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실무에서도 이런 어음법은 그래도 뭐 알고 있는 게 좋죠. 실무할 때도 알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미로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어음의 위조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